안녕하세요. 써니북타임입니다. 이반 뚜르게네프의 첫사랑 계속 이어집니다. 어느 날 오랜 시간의 산책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해 집에 되돌아왔을 때 나는 놀랍게도 혼자서 식사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아버지는 외출 중이었고 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아 식사를 할 생각이 없다며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하인들의 표정에서 어떤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음을 짐작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이것저것 캐물을 수도 없었다. 하지만 내게는 식당에서 일하는 젊은 하인인 필립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는 시를 무척 좋아했고 기타를 아주 잘 쳤다. 나는 그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그에게 들은 바로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한바탕 소동이 있은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이웃집 딸과의 만남을 물고 늘어졌다. 아버지는 처음에 변명했지만 그 다음에는 화를 냈고 잔인한 말로 어머니를 심하게 대했다. 이 때문에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고 공작 부인에게 준 어음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딸에 대해서까지도 험담을 늘어놓았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협박까지 했다. 이 모든 불행이 일어난 건 필립이 말을 이었다. 익명의 편지 때문입니다. 누가 그 편지를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편지만 아니었다면 이 일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었겠어요. 그럼 분명 무슨 일이 있긴 있었던 모양이군. 나는 어렵사리 이렇게 물었다. 내 손과 발이 싸늘해지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필립은 의미심장하게 눈을 한번 깜빡였다. 있었지요. 그런 일은 숨겨질 수가 없답니다. 이번에 주인님은 매우 신중하셨지만 그래도 더 필요한 것이 있었지요. 예를 들면 마차를 빌려야 했다든가. 어쨌든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역시 일이 잘 풀릴 수 없는 법입니다. 나는 필립을 돌려보내고 침대 위에 쓰러졌다. 나는 울음을 터뜨리지도 절망에 빠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는지 자문하지도 않았고 어째서 예전처럼 좀 더 일찍 이 일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놀라워하지도 않았다. 심지어는 아버지를 원망조차 하지 않았다. 내가 알게 된 것은 내 힘으로는 어쩌지 못할 일들이었다. 뜻밖의 알려진 이 사실들이 나를 짓눌러 왔다. 모든 게 끝났다. 나의 모든 꽃들은 한순간에 꺾여나가 내 주위를 나뒹굴며 흩어져 짓밟히고 있었다. 이튿날 어머니는 도시로 이사를 갈 것이라 밝혔다. 아침에 아버지가 어머니 침실로 들어가 오랫동안 단 둘이 얘기를 나누었다.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건넸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어머니는 마음을 가라앉혔는지 식사를 가져오라고 일렀다. 하지만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고 이사 결심을 바꾸지도 않았다. 지금도 기억하건대 그날 나는 하루 종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정원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았고 곁에 쪽으로는 한 번도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아버지가 말레프스키 백작의 팔을 붙들고 응접실에서 현관으로 끌고 나가더니 하인이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냉정한 어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며칠 전에도 당신은 어떤 집에서 밖으로 나가달라는 소리를 들었다더군요. 하지만 저는 지금
당신에게 이러저러한 설명을 늘어놓고 싶지 않소. 단 한마디 해두는데 만약 당신이 또 한 번 여길 찾아온다면 그땐 당신을 창문 밖으로 내던져 버리고 말 테요. 나는 당신의 필체도 마음에 들지 않소. 백작은 고개를 숙이고 이를 악물면서 몸을 웅크리고는 사라져 갔다. 도시로 이사갈 준비를 시작했다. 그곳은 아르바트 거리에 위치한 우리 집이었다. 아버지도 이제는 더 이상 별장에 남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다시는 소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잘 부탁한 모양이었다. 모든 일은 조용하고 천천히 진행되었다. 어머니는 공작 부인에게 사람을 보내 몸이 불편하여 떠나기 전에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해 유감이라는 말을 전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여기저기를 싸돌아다녔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한시 바삐 끝나기를 고대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생각이 있었다. 어째서 젊은 아가씨가, 그것도 공작의 딸이 아버지가 가정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 하다못해 벨로브 조로프에게라도 시집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바랐던 것일까? 어째서 자신의 미래가 파멸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가? 그렇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열정이고 헌신이라는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에겐 자기 희생이 달콤한 것이라는 루슌의 말이 떠올랐다. 우리 가족은 시내로 옮겨왔다. 나는 지난 일들을 쉽게 잊지 못했고 바로 공부에 전념할 수도 없었다. 나의 상처는 천천히 아물어갔다. 그러나 정말로 아버지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품지는 않았다. 사실 그와는 정반대였다. 내 눈에 아버지는 더욱 크게만 비쳤다. 이런 모순된 감정은 심리학자들에게나 설명하게 하자. 어느 날인가 가로수 길을 걷다가 우연히 루슌과 마주쳤다. 나는 표현할 수 없이 기뻤다. 나는 그의 솔직하고 꾸밈없는 자세가 좋았다. 덧붙여 그는 내게 겪었던 추억을 일깨워주는 사람으로서 더없이 소중한 이였다. 나는 그에게 달려갔다. 아,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자네로군, 젊은 양반. 어디 좀 보자고. 여전히 안색은 누렇지만 그래도 눈 속에는 예전과 같은 먼지가 끼어있지 않군. 이젠 방 안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아니라 사람처럼 보이는군. 아주 좋아. 그래, 어때? 공부는 잘하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거짓말을 하기는 싫었고 그렇다고 사실을 고백하는 건 부끄러웠다. 어쨌든 좋아. 루시는 계속 말을 이었다. 겁낼 필요 없다네. 중요한 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집착 따위에 몸을 내맡기지 않는 것이지. 그게 무슨 소용이겠나. 물결에 휩쓸려 여기저길 헤매면 뭐든 좋지 않아. 사람은 비록 바위 위에 서 있더라도 역시 자기 두 다리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일세. 나야 요새 이렇게 기침이나 해대고 있지. 그건 그렇고 벨로브 조로프 소식은 들었나? 무슨 일이 있나요? 저는 전혀 듣지 못했는데요. 소식도 없이 사라져버렸어. 카프카즈 지방으로 떠나버렸다는 말도 있고 자네 같은 젊은 친구에게 좋은 교훈이 될 거야. 적절한 시기에 단념하고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게 원인이 된 거지. 그래도 다행히 자네는 빠져나온 모양이군. 또 다시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게. 그럼 잘 있게. 이젠 걸려들지 않을 거야.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더 이상 그녀를 만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나는 한 번 더 지나이다와 만나야 할 운명이었다. 아버지는 매일 말을 타고 외출했다.
아버지에게는 회색 털이 섞인 밤색의 영국산 명마가 있었다. 길고 가는 목과 긴 다리를 가진 그 말은 지칠 줄도 몰랐고 사나웠다. 그 말의 이름은 엘렉트릭이었다. 아버지를 제외하고 그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기분 좋은 표정을 지으며 내 방에 들어왔다. 그것은 참으로 오랜만의 일이었다. 그는 외출할 채비를 하고 이미 박차까지 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함께 데리고 가달라고 졸라댔다. 뜀뛰기 놀이를 하는 게 더 좋을 거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리고 네 독일산 말을 타고서는 나를 쫓아오지도 못해. 할 수 있어요. 저도 박차를 달 거니까요. 그럼 마음대로 하렴. 우리는 함께 집을 나섰다. 내 말은 털이 복슬복슬한 새까만 망아지였는데 다리가 튼튼했고 충분히 빨리 달릴 수 있는 녀석이었다. 사실 엘렉트릭이 전속력으로 달릴 때에는 있는 힘을 다해서 질주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뒤처지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처럼 말을 잘 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말 위에 멋있게 앉았으며 편안하면서도 빈틈이 없었다. 우리는 가로수 길을 따라 샅샅이 달려 제비치의 들판에 도착했고 거기서 몇 개의 담장을 뛰어넘기도 하고 모스크바 강을 2번이나 건너기도 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다. 더욱이 아버지는 내 말이 지쳐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는 크르임스키 여울에서 방향을 바꾸더니 강변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나도 뒤를 쫓아 말을 달렸다. 낡은 통나무를 높게 쌓아 올린 곳에 다다르자 아버지는 민첩하게 엘렉트릭에서 뛰어내렸고 내게도 말에서 내리라고 했다. 그리고 말 고삐를 건네주며 통나무 옆에서 잠시 기다리라며 혼자 좁은 골목으로 사라져 버렸다. 나는 계속 엘렉트릭을 나무라면서 두 말을 끌고 강변을 따라 이리저리 걸어 다녔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강 쪽에서 눅눅하고 퀴퀴한 바람이 불어왔다. 가랑비가 소리 없이 내리기 시작했고 볼품없어 질색이던 회색 통나무들 위로 까만 반점이 얼룩져 갔다. 나는 그 통나무 주위를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우울한 마음이 엄습해 왔지만 아버지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가 사라진 방향으로 몇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골목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모퉁이를 돌아서자마자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40보 정도 떨어진 길가에 있던 목조 건물의 열린 창문으로 나를 향해 등을 돌리고 선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는 창문에 가슴을 대고 서 있었다. 그런데 집 안에는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커튼으로 몸이 반쯤 가려진 채 앉아서 아버지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여자는 지나이다였다. 나는 꼼짝할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처음에 나는 달아나려고 했다. 아버지가 뒤를 돌아본다면 하고 잠시 생각했다. 그러고는 나는 끝장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호기심보다 강하고 질투심보다 강하며 공포보다 강한 이상한 감정이 나를 붙잡았다. 나는 유심히 지켜보며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무엇인가를 고집하고 있었으나 지나이다가 그에 동의하지 않는 듯 보였다. 나는 지금도 그녀의 얼굴이 떠오른다. 서글프고 진지하며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 위에는 헌신과 슬픔과 사랑과 어떤 절망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말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녀는 한두 마디로 짧게 대답했고 눈을 들지 않은 채 단지 순정적이면서도 고집스러운 미소만 지어 보였다.
오직 그 미소를 통해서만 나는 예전의 나의 지나이다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다. 아버지는 어깨를 흠칫해 보이고 모자를 고쳐 썼다. 그것은 아버지가 마음이 초조해질 때마다 하는 습관적인 행동이었다. 다음엔 이런 말이 들려왔다. 당신은 헤어져야만 해요. 지나이다는 몸을 꼿꼿이 세우고 한 손을 내밀었다. 순간 내 눈앞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는 프로코트 앞깃의 먼지를 털어내던 채찍을 느닷없이 휘둘렀다. 그리고 팔꿈치까지 드러난 그녀의 팔이 채찍을 맞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비명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지나이다는 부르르 몸을 떨고 말없이 아버지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자기 손을 들어 입술로 가져가서 부어오른 채찍 자국에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는 채찍을 옆으로 던져버리고 재빨리 현관 계단을 뛰어 올라가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지나이다는 몸을 돌렸다. 그리고 두 손을 벌리고 머리를 뒤로 젖히고 나서 역시 창가에서 사라졌다. 나는 너무 놀라 정신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의욕에 찬 공포를 가슴에 안고 나는 왔던 길을 되돌아 달려 나왔다. 하마터면 엘렉트릭을 놓칠 뻔했으나 가까스로 골목길을 빠져나와 강변으로 돌아왔다.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다. 냉정하고 신중한 아버지도 가끔은 광적인 발작 증세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 목격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곧바로 나는 앞으로 내가 얼마를 더 살더라도 지나이다의 그 몸짓과 눈매와 미소를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모습, 뜻밖의 내 눈에 비친 그녀의 새로운 모습은 영원히 내 기억 속에 새겨졌다.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강물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가 매를 맞다니 하고 나는 생각했다. 매를 맞다니, 매를 맞다니. 얘야, 거기서 무얼 하고 있니? 말을 이리 다오. 등 뒤에서 아버지의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기계적으로 아버지에게 고삐를 넘겨주었다. 아버지는 훌쩍 엘렉트릭에 올라탔다. 추위에 떨던 말은 아빠를 들고 섰다가 약 3미터를 앞으로 뛰어나갔다. 그러나 아버지는 곧 말을 진정시켰다. 말 옆구리를 박차로 누르고 목덜미를 주먹으로 내리친 것이다. 이런, 채찍이 없잖아.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나는 조금 전에 채찍이 철썩하고 부딪히던 소리가 생각이 나서 몸서리를 쳤다. 채찍은 어떻게 했어요? 잠시 후에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대꾸도 않고 앞으로 말을 달려나갔다. 나는 아버지를 바짝 뒤쫓았다. 나는 꼭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내가 없어서 혼자 지루했니? 아버지가 이빨 사이로 내뱉듯 물었다. 네, 조금요. 그런데 채찍은 어디다 떨어뜨렸어요? 나는 다시 한번 물었다. 아버지는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떨어뜨린 게 아니라 버렸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다. 나는 이때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엄격한 얼굴의 부드러움과 연민이 얼마나 드러날 수 있는가를 보았다. 아버지는 다시 말을 달리기 시작했고 이미 나는 아버지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나는 아버지보다 15분이나 늦게 집에 도착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미 공책과 책들이 펼쳐진 책상 앞에 앉아 나는 이렇게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이것이 열정이구나. 어떤 사람에게서 비록 그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맞는다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나 사랑에 빠지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데 나는 잘못 상상하고 있었구나. 지난 한 달 사이 나는 무척 늙어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 모든 정열과 고통을 담은 내 사랑이란 것이 이제 겨우 알아차리게 된 어떤 미지의 것 앞에서는 너무도 작고 어린애처럼 초라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 미지의 것이란 아름답지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어둠 속에서 분간하려고 애써도 아무런 소용이 없이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무엇이었다. 2달 후에 나는 대학에 입학했다. 그 뒤 반년이 지나 아버지는 페테르부르크에서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의 죽음은 아버지가 어머니와 나를 데리고 페테르부르크로 이사를 오자마자 벌어진 일이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모스크바에서 온 편지를 받았고 그 편지에 몹시 흥분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가서 무엇인가를 부탁했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렸다고 한다. 이 사람, 이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였다. 뇌졸중을 일으킨 그날 아침에 아버지는 프랑스어로 내게 편지를 썼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아들아, 여자의 사랑을 두려워해라. 그 행복과 그 독을 두려워해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꽤 많은 돈을 모스크바로 보냈다. 4년쯤이 흘렀다. 나는 막 대학을 졸업해서 무슨 일을 시작해야 할지,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할지 아직 잘 몰랐다. 그래서 얼마 동안을 특별한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었다. 어느 날이 좋은 저녁, 나는 극장에서 마이다노프를 만났다. 그는 결혼도 하고 취직도 했다고 했지만 나는 그에게서 달라진 점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그는 여전히 쓸데없이 감격했다가 또 갑자기 기가 꺾이곤 했다. 자네 알고 있나? 그가 내게 물었다. 돌스카야 부인이 이곳에 있다네. 돌스카야 부인이라니 누구 말인가요? 자네 정말 잊었나? 그 옛날 우리 모두가 정신을 잃고 빠졌던 그 자네킨 공작의 딸 말일세. 그래, 자네도 역시 그랬자는가. 생각나지? 네스쿠친의 공원 옆 별장에서 말일세. 그녀가 돌스키와 결혼했단 말입니까? 그렇다네. 그럼 그 여자가 여기 극장에 와 있단 말인가요? 아니, 페테르부르크에 있지. 며칠 전에 이곳에 왔는데 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한다더군.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물었다. 재산도 상당하고 꽤 멋있는 사람이지. 모스크바에 있을 때 내 동료였다네. 자네도 알고 있겠지만 그 사건 이후에 아니 자네가 그 일은 전부 잘 알고 있겠군. 그녀는 배우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지. 여러 사건이 또 뒤를 이었으니까. 하지만 똑똑한 여자였으니 모든 게 가능했지. 그녀에게 한번 가보게. 자네를 보면 아주 반가워할걸. 그녀는 더 예뻐졌어. 마이다노프는 내게 지나이다의 주소를 알려줬다. 그녀는 데무트라는 호텔에 묵고 있었다. 옛 추억이 내 가슴속에 되살아났다. 나는 다음 날 나의 옛 연인을 찾아가리라 마음먹었다. 그런데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는 바람에 한 주, 2주가 그냥 지나가 버렸다. 마침내 데무트 호텔을 찾아가 돌스카야 부인을 찾았을 때 나는 나흘 전에 그녀가 아이를 낳다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마치 무언가가 내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만날 수 있었음에도 만나지 못했다는 생각,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그녀를 다시 볼 수 없게 됐다는 생각이 지워버릴 수 없는 강렬한 책망으로 나를 파고들었다. 그녀가 죽어버렸다니. 나는 멍하니 문지기를 바라보며 되뇌었다. 그리고 조용히 거리로 나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지난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라 눈앞을 가로막았다. 그 젊고 뜨겁고 빛나던 생명이 조급히 열망하면서 열심히 애쓰던 결과가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리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고귀했던 모습과 눈동자와 곱슬머리가 이제는 축축한 지하의 어둠 속에 갇힌 비좁은 관 속에 누워 있을 것이란 상상을 했다. 그곳은 아직 살아있는 내게서도 멀지 않고 아마 나의 아버지와는 몇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은 곳일지도 모른다. 내가 희망했던 것들 중 과연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어느새 내 인생의 황혼의 그림자가 밀려들기 시작하는 지금 한바탕 휘몰아친 지난 봄날 아침의 뇌우에 대한 추억보다 더 선선하고 더 소중한 것 그 무엇이 남아있는가. 하지만 나는 쓸데없이 나를 비난한다. 그 경솔했던 젊음의 시절에도 나를 향해 호소하는 슬픈 음성이나 무덤에서 들려오는 엄숙한 목소리에 귀를 막지는 않았다. 지금도 기억하건대 지나이다의 죽음을 안 뒤 며칠이 지나고 나는 스스로 참을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우리와 한 집에 살고 있던 어느 가엾은 노파의 임종을 지켜보았다. 누더기에 쌓여 딱딱한 판자 위에 자루를 고개 밑에 대고 누운 노파는 무척 괴로워하며 힘겹게 최후를 맞이했다. 그녀의 전생에는 하루하루 먹을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쓰디쓴 투쟁 속에 흘러갔다. 그녀는 기쁨을 알지 못했고 행복의 달콤함을 맛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녀는 죽음과 죽음이 선사하는 자유와 평안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쇠약해진 육체가 버틸 수 있는 동안 차가워진 손 아래에서 가슴이 여전히 고통스럽게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동안 그리고 마지막 힘이 그녀를 끝내 버리지 않고 있는 동안 그 노파는 줄곧 십자가를 그으면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하소서 라고 계속 중얼거렸다. 그리고 마지막 의식의 불꽃과 함께 그녀의 눈동자에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져 갔다. 그 가엾은 노파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나는 지나이다의 최후가 떠올라 무서워졌다. 그리하여 나는 그녀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드리고 싶었다. 이반 뚜르게네프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